나마스테.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페드가 이번에 다시 또 정책적 실기라고 하는 건 때를 놓친다라고 하는 거죠. 실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드가 실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여러분들을 열받게 만들었던 게 뭡니까? 트랜지터리죠. 트랜지터리라고 하면서 문제 없다.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도 않았죠.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이라고 했죠.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 해결된 지가 벌써 2개 분기 가까워집니다. 근데 아직도 인플레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맞지 않는 레토릭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고, 제롬 파월이 와서 또 페드 연준 의원들이 와서 얘기할 때 균형 잡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내러티브로 제가 그랬잖아요. 내러티브 레토릭으로 조진다. 이건 금리 더 이상 못 올린다. 그렇게고 말빨로 조질 거다.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게 드러났죠. 국채금리는 고점 자체를 이게 4.3%냐 5%냐 이걸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때 상황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4.1까지 1%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게 12월 말에 다시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4%를 깨고 예전처럼 3.4%로 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4.5% 이상 되는 거는 보너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이걸로 날리는 거 뻐꾸기 날리는 거 아니에요. 테일러 수를 가지고 금리 인상한다고 여의도에서 제일 처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들 와갖고 금리를 올리는 게 무슨 감정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국민 정서가 어떻고 대선이 어떻고 그럴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거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필립스 곡선 갖다 놓고 지금 금리 안 올리면 안 된다. 테이퍼링도 땡길 거고 QT도 바로 시작할 거다라고 최초로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저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게 금리 4.5% 이상에서 딱 나오는 건 오버슈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버슈팅이 딱 나왔는데도, 그런데도 시장이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지수 안 빠지잖아요, 지금.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이 와가지고 3.4, 4% 이렇게 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좀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얘기할 때 텀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페드는 이제부터 내가 돈줄을 조인 거가 경제 시스템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한 거예요. 뭔가를 봤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ISM 제조업지표 부러지고 소프트 지표도 다 부러지고 리딩 이코노미 인덱스 다 부러지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쯤 와가지고 이제 영향 있을 거야 하니까 부동산 덜컥덜컥 등기치는데 자기 원래 평가 자산 처음에 들어갔던 그 밸류, 페어 밸류라고 하죠. 장부가 대비 지금 30% 미만으로 떨어진 빌딩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고용시장에 변화가 생기니까 이제 내 말 좀 듣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실기. 금리 인하한 거를, 이거 금리 인하 시점을 또 놓쳤죠. 지금 엇박자가 엄청 떨국질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할 때 지금 페드나 옐런 의장이 잘못 쳐갖고 이게 경기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이거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온 거예요. 가만 냅두면 빨간색 따라가는데 지들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기를 해갖고 이거 금리 높이는 타이밍을 놓쳐서 오버슈팅 나온 거고 그걸 깎고 잡아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히스토리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해 주는 지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방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도 더 간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투자는 입장 정리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제가 맞다 틀리다 그 사람이 저거 했다 그걸 볼 게 아니에요. 다만 제 주장을 할 때 나는 왜 이렇게 투자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할 때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사고 과정이 모순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선택은, 입장 정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돈 때려박는 건데 누구 다른 사람한테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흐름들을 좀 정확히 보자라고 하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지만 내가 매크로 K 할 때마다 이제 계속 이거 할 거야. 네? 계속 이거 얘기 나오는 거야. 우리 무지개는 여기서 뜬다. 여기가 어디냐? 금리 바닥에서 뜬다. 이게 증시 저점 금리 바닥에서 나온다고. 금리 고점에서 올리고 내리기 시작하면 증시 폭락한다고. 여기서부터는 이만큼이 지금 몇 년 동안 증시가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금리 하락하는 내내 증시가 하락하는 거예요. 물론 하락할 때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락하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또 와가지고 뭐 너 때문에 뭐 망했느니 뭐 했느니 하면서 이거 올라갈 때 또 와가지고 또 저거 하고 내려가면 또 조용히 있다가 또 와가지고 또 카페에다 뭐 달고 뭐. 지금 카페 가서 한번 보세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제로투 QID 채권에 대해서 노이즈를 캔슬링을 하고 정말 중요한 소리를 ASMR로 들어야 될 때 여러분들 주변에서 야, 이 악마의 속삭임인 거지. 야, 이 비용딱 같은 새끼야. 야, 이 씨발 채권을 왜 사냐. 어제 기준으로 채권이 45% 수익이 났어요. TMF가 45% 수익 났어요. 물론 어제 저는 팔아서 SQQQ로 바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나오냐. 여러분 45%가 적어요? 미국 국채 찍는데 여기다 10억을 못 찍어 100억을 못 찍어. 근데 5%에서 찍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4.5% 이상에서는 보너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산이 안 나와. 여기서 5%대로 유지를 한다. 계산이 안 나온다고. 1% 올라갈 때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얼만데, GDP 대비해서 얼만데 이거. 어떻게 34조에다가 34조 트릴리온 달러예요 이게. 이거 금리 1% 올라갈 때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다라는 거야 이걸. 근데 그걸 갖다 놓고 나이브하게 보니까 아씨 무슨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떻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스태그가 뭔 말인지는 아냐? 그 노이즈를 캔슬링을 해야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빠져 이렇게 빠져. 어떤 놈이 팔고 실망하고 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준점 뭘 잡고 있어야 됩니까? 아, 얘 이익이 따박따박 나오는지 이것만 보면 돼. 아, 이익은 느는데 주가 빠져? 그럼 둘 중에서 뭘 믿을 거야? 시장의 배신을 믿을 거야? 아니면 이익을 믿을 거야? 왜 이익은 느는데 이게 왜 빠지는지만 그것만 판단하면 이 갭 다이버전스를 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시장의 그 어떤 부분에서 효율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시장은 항상 옳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힘세니까 네가 가격을 결정하는 건 시장이니까 그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프라이스 테이커라는 말인 거지. 시장이 항상 가격을 제대로 매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할 의미가 없지. 이미 가격은 적정한 가치를 다 반영했는데 내가 그럼 가서 그걸 살 거냐 말 거냐. 아, 이미 시장 가격이 100이면 100을 다 반영했다며. 근데 그걸 어떻게 저걸 하냐는 얘기예요. 그 앞뒤도 안 맞는 비용딱 같은 소리. 지금 4%인데 내년 연말 가면 3% 깨질 것 같아요. 내년 1분기 이전에 금리 인하 신호 나올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제로츠나 TMF 지금 4.1%인데 이것도 얼마나 금리의 고원지대를 겪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거 뭐 7개월 이런 데는 막 한 3개월 뭐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이런 정도가 돼야 이제 뭐 10개월 넘어가고 막 금리 고원지대를 막 1년, 2년 이렇게 갖고 가잖아요. 그죠? 이게 엄청 강세장이었다고 이게. 이 금리 고원지대에서 장이 무지하게 좋았다고요. 실제로 종목별로 보면 더 좋아 저거는. 그런데 이 고원지대가 얼마나 길어질 거냐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요번엔 뾰족한 첨탑점 될 것 같다고. 만약에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어요. 인플레 때문에. 지금 보면 서비스업 물가가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렌트하고 서비스업 물가가 빠그러져야 돼요. 그게 빠그러지면 첨탑 모양으로 까서 이렇게 내려올 건데 그렇게 되면 이거 금리 동결하고 나서 한 7개월 만에 그냥 인하 또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고 금리 인상을 하고 뭐 어떤 그 저거 하는 거는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지 말자. 채권이고 인버스고 다 여기서 결론 나는 거야. 그 전에는 결론 나는 게 아니야. 고원지대가 만들어져. 근데 국채가 버텨. 그럼 여기는 열심히 일에다가 쿠팡맨이라도 해가지고 단돈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노후 대책이라도 해서 금리가 5%인데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퇴직자, 연금 소득자, 저축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뭐하러 월세를 사고 부동산을 뭐하러 사? 리츠 뭐하러 가? 국채가 5% 주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오래 지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자본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힘을 써서 기를 쓸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 예를 들어 4.3%, 4.5%가 맥시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갔어. 5% 올라갔어. 그래봐야 10% 틀린 거네. 지수도 마찬가지죠. 1.35인데 지금 1.6이란 말이에요. 그죠? 2,500포인트 틀렸잖아. 그렇잖아요. 15%잖아.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걸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번 이럴 거란 말이야. 주식이고 뭐고 다 이럴 거야. 여러분들은 가격을 맞출 수 없어. 전문가도 맞출 수가 없어. 그러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돼. 저 새끼 저렇게 얘기하지만 분명히 틀릴 거다라고 생각해. 그렇게 하고 전략을 마련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금리를 이렇게 끄잡아 올리고 나서 지수 안 떨어진 적 있어? 없잖아.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돈 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수가 어떻게 될지 난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지. 당연히 세상 바뀌는 거 몰라. 내가 챗GPT 사용해보고 이건 돈 안 된다고 생각한 놈이야. 그런데 그거 관련된 주식이 전 세계 시장을 다 끌어올렸으니까 내가 감각이 없는 놈인 거 맞아. 오케이, 인정해. 그래서 뭐? 내가 돈을 못 벌었어? 자, 보세요.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니프티 50가 이렇게 갔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닷컴 버블, 인터넷 버블이에요. 지금은 여기 버블이에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막 이렇게 들어갔어. 여기가 이게 두려워요? 여기가 두려우면 여러분들 이런 데 가갖고 이런 데서 주식 못 사는 거야. 이런 데서 주식 못 사는 거야. 아, 거꾸로 뒤집으면 이거 아니야. 여기서 못 피한 사람들이 이거 떨어져 나와가지고 여기서 못 피한 사람 여기서 떨어져 나와서 이거 주식 살 수 있겠어? 돈이 남아 있겠어 여기서? 상대적인 퍼포먼스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 치우쳤다. 지금 보면 숏 포지션을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던, 이거는 스마트 머니에 대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숏 포지션. 자, 엄청나죠? 숏 포지션이 이렇게 많으면 얘들이 그냥 치는 게 아니야. 계속 치다 보면 이런 제한이 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보면 지금 역대급으로 주식을 다 채워놨어요. 최근 10년간에는 이렇게 주식 비중을 채워놓은 적이 없어. 많이 채웠지. 더 사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아예 뭐 안 팔면 올라가 주식은. 근데 더 사줄 사람은 없어. 그럼 뭐겠어요? 올라가면 파는 사람이 있겠지. 그럼 올라왔다고 판 사람이 누구냐? 인사이더들이에요. 내부자들이 지금 다 팔고 있어. 단기적으로. 물론 그거는 세금이라든가 양도세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팔고 있다고. 내부자들이. 주식 비중 다 채워놓고 헤지펀드는 많이 올라오니까 거기다 꽉꽉 눌러놓고 터지기만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거냐는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인사이드들이 그렇죠? 지금 요런 자리, 요런 자리. 굉장히 이길 확률이 높은 자리까지 인사이드들은 와가지고 다 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딜링컨시 레이트를 보면 지금 보면 7.45%예요. 전 은행권 통틀어서 지금 1990년대부터 시작해갖고 빨간선 보세요. 이게 지금 2020년이죠, 이거. 이게 팬데믹이야. 팬데믹 때 연체율. 여기가 언제요? 03년 닷컴 버블, 00년 닷컴 버블 연체율. 주식으로 다 꺼졌을 때 그때보다 연체율이 더 높아? 전 은행에. 이런데 소비가 좋다고, 소비 주식들이 하루 올랐다고 해서 소비 좋다고 거기 따라 들어가고 소비가 괜찮으니까 미국 경제 괜찮을 거다라고 이 방울 날리는 애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또 어디서 돈 나서? 돈이 잔뜩 있으면 왜 신용카드를 연체하고 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믿을 수 있었던 건 뭐냐? 이런 애들이요. 큰 은행 고객들 뭐 이런 애들은 100대 은행에서 빌려주는, 100대 은행이라고 해도 사실 SBB뱅크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미국의 지역은행이 뭐 3,000개 정도 있다라고 하면 그 주마다 지역마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축은행 코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애들 웬간한 애들이 국민은행이 시가총액이 뭐 20조 정도 되잖아요. 자산 규모가 그거보다 훨씬 많아. 실제로.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100대 은행들이 연체율이 지금 봐봐. 없잖아 지금. 에이 3%면 100명 중에 3명 연체인데 뭐. 그런데 지금 지난 10년 동안 그런 적이 없다니까? 지금 3% 들어간 제가 3% 밑으로 떨어진 제가 2012년이야. 여기는 서프라임 터지고 남유럽 사태 터지고 그랬을 때 그 영역이에요. 여기는. 녹색 영역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이게 딜링컨시가 확 늘어나는 거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실적을 끌어올릴 만한 소비 그런 것들은 없겠구나라는 거예요. 컨슈머 센티멘트예요. 이거는 컨피던스가 있고 센티멘트가 있어요. 센티멘트는 뭐냐? 그냥 어떻게 봤을 때 내가 앞으로 물건을 살 때 어떨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을 했을 때 여기 보면 이 마이너스권 75 언더로 보면 소비가 침체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75 언더로 나온 적이 지금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소비 심리 자체는 굉장히 줄어 있는데 그 개월수가 지금 보면은 28개월 그 2년 동안 여기도 28 이제 여기서 더 회복 안 되면 이제 29, 30, 35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소비자의 센티멘트가 좋지 않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팬데믹이 중간에 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때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쓰기는 했지만 불안한 거야. 사람들은. 나는 소비를 많이 하면 안 돼. 차 바꾸면 안 돼. 가구 바꾸면 안 돼. 그거를 3년 동안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팬데믹 2년을 거기서 정부 지출을 받아서 쓰긴 했지만 그놈들이 센티멘트를 죽여놨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금부터 내려가는 게 진정한 센티멘트의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보면 위클리로 보면 소비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누가 소비가 좋아진대? 컨슈머 스펜딩하고 S&P, OP하고는 코릴레이션이 거의 85% 정도 돼요. 80% 이상이에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그거를 소비가 1% 움직일 때 이게 얼마나 움직이냐 그거를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적어도 스펜딩이 까꾸러지면 이거는 까꾸러진다 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센티멘트가 페드 금리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센티멘트가 무너지면 페드가 금리를 동결하다가 이렇게 빠꾸러지. 여기 봐봐.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센티멘트가. 그죠? 그럼 계속 동결해서 뭘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 소비 그만해라. 빚내서 소비하는 놈 접어. 빚내서 투자하는 놈 접어. 빚내서 집 산 놈 접어. 빚내서 여행 가는 놈 접어. 이게 지금 이 고원지대요. 이 고원지대에서 독특하게 나오는 게 뭐예요? 텀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거예요. 그게 제롬 파월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타이트하게 for longer 더 오랜 기간 동안 쥐고 있겠다. 고삐를 딱 잡아서 숨통을 조이겠다라고 하는 게 딱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합리적 기대에 의해서 이제는 내가 페드의 정책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경제를 축소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에는 레버리지 일으켜서 투자하고 레버리지 일으켜서 소비하고 뭐 내일은 없는 사람처럼 소득 갖다 다 써쁘고 저축 없이 해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어이구 아니네 라고 하면서 마음을 돌리게끔 경제 주체에 마음을 돌리게끔 하는 거. 그게 뭐요? 텀 프리미엄이고 고원지대고 센티멘트고 그런 거예요. 다 내려갈 때가 됐다. 자 이제 그러면 생산으로 가보자. 조금 아까까지 한 건 뭐다? 소비 관련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소비죠. 그 다음에 생산은 왜 중요하냐? 이거는 인베스트먼트를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I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외우면 돼요. ISM 제조업 지표다. 그러면 인베스트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ISM 제조업 지표가 부러질 때 삼성전자가 한 일이 뭐예요? 까꾸로 돈 갖다 계속 투자를 한 거예요. 뒷놈 못 쫓아오게. 그래서 ISM이 돌아서기 시작하면 그러면 뒷놈이 못 쫓아오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ISM 뉴 오더 그거 하고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은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이번에 발표된 ISM 뉴 오더 관련된 거입니다. 그러면 고용은 빠그러졌죠. 생산 빠그러졌죠. 근데 신규 주문이 늘으네. 왜 그랬을까? 주문 잔고도 줄었네. 가격은 올라붙네. 그죠? 수출도 줄고 근데 재고가 늘어나기 시작했네. 이거를 뭐라고 그래? 약세장 안에서의 리스타킹이라는 거예요. 신규 주문이 재고를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객 재고로 밀어냈어. 그런데 아까 말했지. 고객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는 척 하다 더블 딥을 떨어지지. 지금 보세요. 이번
지난번에 올라갈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ISM 제조업 지표가 반등하지만 다시 내려올 거다. 소비가 받쳐주지 않는 이런 리스타킹 과정은 리세션 시장에서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데이터로 딱딱 잡히잖아요. 이렇게. 그 상황을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ISM 서비스가 중요해요. 서비스 지표. 미국은 서비스업 국가이기 때문에 얘네가 하는 거는 소호,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여기도 고용을 굉장히 많이 잡아가고 있고,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대기업들 막 해고하고 있죠. 근데 중소형 어떤 업체들이 고용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나임 같은 거, 그런 것들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ISM 서비스업 지표를 봐야 되는데 아직도 서비스업 지표는 50 이상이네. 확장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팁, 물가 아직도 비싼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를 죽여야 돼. 이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겠어요? 부동산이야. 근데 부동산이 죽잖아. 오피스가 죽으면 그 옆에 상권들 다 망가지지. 이 빌딩 하나 솟아 있으면 여기 들어와 있는 몇만 명 들어와 있으면 이 사람들 밥 먹고 살고 하는 것들 다 저거 되지. 그럼 다 망가지는 거야. 그런데 매뉴팩처링은 이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제조업은 벌써 여기서부터 50 미만으로 들어간 지가 어디요? 22년부터니까 23년 1년 이상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야. 축소되고 있는 거야. 성장률이 꺾어지는 걸로 보면 여기서부터 꺾어졌잖아요. ISM이 꺾어지는 걸로 보면 이게 벌써 몇 년이, 2년이 넘어요. 20개월이 넘어요. ISM은 계속 빠그러지고 있는 거야. 근데 서비스업도 그렇게 빠그러지다가 여기서 한번 나오고 나서 SBB뱅크 뭐 이런 거 나온대잖아요. 여기가 SBB뱅크 나오니까 여기가 살짝 이렇게 되고, 이거 지표 조정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견조하네 서비스가. 그러니까 안 망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하고 S&P 인덱스하고 보면 이게 성장률로 한번 서비스 지수가 이렇게 빠그러지면,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것도 같이 내려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올라가야지 서비스가. 근데 서비스가 올라가겠어요? 지금 금리가 저렇게 고금리인데 해고 막 되기 시작하는데, 해고가 이제 시작이라고. 고용이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이게 따라 올라가겠지. 근데 고용이 빠그러지고 부동산 가격이 빠그러진다고. 자산 가격 축소는 이제 시작했다고. 디레버리징이. 근데 이게 내려오는 게 맞겠어요? 이게 올라가는 게 맞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실기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ISM 매뉴팩처링이 50 이하일 때 페드가 지금 금리를 계속 올려. 근데 예전에 보면 페드가 금리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인하해버려. 여기 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죠. 50. 그죠? 50 이하로 떨어지면 동결하거나 금리를 인하해버리잖아요. 50 이하로 떨어지면 페드는 금리 인하해버린다고. 그게 역대급 했던 일이야. 근데 지금 인제서 동결 들어가잖아. 언젠데? 벌써 이렇게 오랫동안 ISM 제조업 지표가 1년 가까이 빠그러지고 있는데 인제서 동결 들어가. 실기했다는 거야. 이게 제가 거인이 토르의 망치로 호두를 깰 때 이 힘 조절을 바짝 하지 않으면 다 먼지가 돼버리잖아. 호두 알도 깨지고 껍질도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채널로 봤을 때 이게 요렇게 돼야 되는데, 정상적인 사이클이. 그런데 페드가 요번에 실기를 하고 실책을 하는 바람에 여기서 어떻게 오버슈팅을 확 날렸다, 이걸 잡으려고 너무 세게 때려쳐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짐 로저스가 뭐라겠냐면, 자기 인생에서 보지 못한 쇼크가 올 거다라고 한 게 뭐냐? 요런 게 요렇게 와서 요렇게 후려쳐지는 거고, 거기에다가 정권 교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경제에 있어서의 섹터 교체, 이게 일어나면 굉장히 위험해요. IT가 돈이 된다. 그러면 돈이 될 것 같으면 IT자만 붙으면 거기 갖다 돈 때려 박어. 주식으로 바꿔. 레버리지를 막 엄청 일으켜.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한 주먹만 살아남아.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바람과 함께 날아가는 거야. 지금 부동산이 그렇게 생겼지. 위워크가 그거잖아요. 공유 오피스, 공유 경제 그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동산이, 전 세계 부동산, 다운타운에 있는 부동산을 전부 빌딩을 아도를 찍어갖고 임대료를 2배, 3배 주면서
그거를 아도를 찍어갖고 공유 오피스를 한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익 못 나고 파산했잖아요. 걔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 렌트도 마찬가지야. 잔뜩 해놨는데 망가졌잖아요. 걔 금리 올라가면서 망가졌었잖아요. 걔 중고차 하는 매매 업체 막 자동으로 가서 자판기처럼 중고차 파는 그 하는 걔 있었잖아요. 걔 망가졌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뭐가 될 것 같아? 전기차든 신재생이든 뭐든 돈이 너무 때려박아져 있는데 앞으로 추세를 분명히 이게 세상을 이끌 추세기는 한데 돈은 요만큼 물이 요만큼만 주어져야 되는데 물이 이만큼 줬었어. 그럼 이게 뿌리가 썩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걸러내야 돼. 그래서 불어내고 다 털어내고 거기서 한 주먹 사리 같은 걸 하나 집어내야 돼. 그 과정이 지금 남은 거예요. 그거를 공산주의 같으면 너 회사 문 닫어. 너 나한테 안 줬지? 너 얘한테 회사 키 넘기고 너 가. 아니 마윈이 회사 키워놓으니까 뺏어쁘잖아 그거. 그게 공산주의라고. 너 문 닫을래? 감옥 가서 사형당할래? 아니면 그 키 내놓을래? 이게 공산주의인 거야. 민주주의는 금리 올리고 감당 못하는 놈 다 문 닫아. 경영 방만하게 하고 돈 제대로 관리 못한 놈들, 저금리 때 연구채 발행 안 하고 자본시장 축적, 자본 축적 안 해놓고 고금리 못 버티는 놈들 문 닫아.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고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요. 대통령이 가서 이거 닫고 저거 닫고 이렇게 안 한다고. 실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다 요 세로줄을 보면 ISM 제조업 지표가 50 이하로 내려가는 굉장히 많은 구간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 금리를 올려서 페드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그 구간을 보시라고요. 50 이하로 떨어지면 금리를 동결하거나 낮춰버려요. 근데 지금 보라고. 50 이하로 떨어진 지 한참 됐는데 금리 인제까지 올려놓고 동결해버리잖아. 지금. 인제 동결 들어갔어. 내년 3월 이전에는 금리 낮출 수가 없어. 1월에 올리겠어요? 내리겠어요? 12월에 내리겠어요? 더 세게 막 와가지고 막 이거 하겠지? 그러면 3월 달에 와서 2월 달 설 명절 됐을 때 금리 인하할까 말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 우리는 국채 금리 3%대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할 말 없지? 그렇잖아요. 욕한 거 다시 집어 삼켜 갖다 반사. 응? 최선을 다하세요. 몇 달, 6개월, 1년 해보다가 뭐가 안 되니까 그거 욕하고 나가버리고 자기 돈 뭐. 이 매크로를 투자하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방향을 한번 잡으면 오랜 기간 동안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인버스를 계속 잡는 거 나중에 쭉 타고 나면 2, 3년 타고 내려오면 롱 방향으로 또 쭉 잡을 수 있어요. 몇 년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한 사이클을 타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시황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매크로는. 그런 게 안 맞아요. 자 보면 여기 보면 해고자들이 늘어났죠. 23년에 얕은 하늘색 말고 옅은 색으로 보면 해고자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지금 거의 보면 5만 명 가까이 되고 작년에 2만 명 정도 됐는데 요런 쪽에서 구성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 잘 보세요. 자 이제 고용시장입니다. 생산은 그랬고 자 소비, 생산, 그 다음에 고용 중요한 거죠. 졸트가 이렇게 지금 꺾이고 있어요. 근데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면 2019년보다 높아. 금리는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높은데 그러니까 졸트 더 빠져야 돼. 기업도 다 문 닫아야 돼 이거. 이렇게 보는 이 산처럼 솟은 게 뭐예요? 오바케파.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정말 이런 상황이 오면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오면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지. 잡 오프닝은 사업은 다 돈 갖고 하는 거야. 너미 돈 갖고 하는 거야. 레버리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잡 오프닝이 까꾸러졌어. 근데 왜 S&P는 왜 버티겠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저금리로 빌려놓은 것도 있고 사업이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수준 이상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요것도 이렇게 내려오겠지. 낙차를 더 크게 이걸 용수철을 위아래로 막 당기고 있으니까 내려올 때는 더 크게 내려오겠지.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주어주는 인사이트를 보세요. 그게 내일일지 모레일지 그거를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 그거는 관찰하면 돼요. 아 방향은 이렇겠구나. 졸트가 계속 내려왔네. 국채는 올라갔고 그러면 지수만 이제 보고 있다가 좋은 자리 잡으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거를 갖다 그림으로 그려놓으니까 이렇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닝블로이먼트 레이트가. 그런데 졸트가 이렇게 내려가면 얘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됐잖아, 다. 이렇게 됐잖아. 이거 졸트가 좋아지면 이것도 내려오고, 졸트가 증가하면 졸트가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면 갑작스럽게 괜찮네 하고 있다가 이렇게 떠다가 이렇게 문 닫는 건 순식간에 다 닫아버리거든. 여기가 뭐요? 엘도라도잖아. 이건 컨피던스입니다. 이거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니네 직장 생활 어떨 것 같아? 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용과 관련된 거예요. 아까 센티멘트는 소비와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그건 컨퍼런스 보드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 미시간주, 미시간 대학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아직도 39야.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고용 좋은데 이제 이게 부러져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자라는. 자, 일드 커브 10테크 3 최단기 금리 3개월짜리하고 10년물하고 이렇게 보면 13개월째 지금 적어됐는데 보면 여기하고 타이고 여기 보면 1980년대 70년대 말 저때 17개월 동안 돼 있죠. 그러면 뭐가 남았어? 4개월. 지금 12월이지. 12월, 1월, 2월, 3월, 4개월 타이기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왔는데 이렇게 되면 뭐요? 타이트하게 쪼였잖아요. 이게 장당이 금자를 확 벌려갖고 그래갖고 쪼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슬금슬금 금리를 내리겠지.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쫙 내리지. 리세션. 금리를 내리지. 그럼 리세션. 금리를 내리지. 그럼 리세션. 금리를 내리면 리세션. 내리기 시작하면 그게 시장의 본 게임이라는 거예요. 자, 뱅커럽시 재판에 회부된 것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여기 지금 언제냐면 팬데믹이야. 경제 좋다며. 근데 뱅크럽시가 왜 늘어나? 지금 그 전에는 없어. 남유럽 사태도 없고 서프라임 때나 이렇게 돼 있었어. 괜찮아 보여요 이게? 좋아 보여? 지수만 올라가면 여러분이 지수에 때려맞고 SPY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TQQQ 사가지고 대박 칠 것 같아? 여기서? 생각 좀 하고. 뱅크 랜딩은 마이너스로 들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은행은 자산 가격이 계속 비싸지니까 웬만해서는 성장률 자체, 여기 보면 영선이잖아. 그로스가 영선 위라고 하는 건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계속 증가라는 거예요. 증가하는 속도가 좀 느렸다가 저거 한 거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이렇게 깎부러지는 거야. 이 본 그래프가 마이너스로 들어갔어. 뱅크 랜딩이.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로 들어갔는데 올해는 이거 CRE부터 시작했고 그나마 괜찮다고. 금리가 싸니까. 내년부터 들어오는 거는 금리를 비싸게 한도는 아까 그 크레딧을 추격 지어준 거에다 고금리로 빌려줘야 되는데 규모로 보면 거의 진배 없죠. 23년, 24년에. 그리고 25년까지도 막상 막하야. 금리 인하 안 하면 저거 또 터져. 어떻게 또 막아줄 거야? 5천억 달러씩 계속해서 뭐 1, 2조 또 때려 박아줄 거야? 은행에다가? 그냥 일반 기업 부도나는 건. 왜 은행은 해주고 얘는 안 해줘? 돈 뭐를 해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구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 연구 실업률이 감소하다가 증가율이 플러스가 나기 시작하니까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용시장이라든가 이런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모든 부분에서 어떻다? 그렇게 썩 나이스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시대적 흐름을 쫓아가는 것들 다 좋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뭐 크립토도 하고 다 좋아요. 근데 항상 그런 흐름들은 나와 있습니다. 언제 싹이 트느냐, 언제 씨가 뿌려지느냐, 저금리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웹 3.0 지금 잘 되고 있고 크립토 뭐 잘 되고 있고 바뀌는 거 블록체인 다 좋아. 그런데 그게 언제 폭발하느냐, 고금리로 다 정리가 되고 구조정이 산업들이 구조정되고 새로운 산업의 씨들이 저금리의 상황에서 뿌려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상승 추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면 그거를 2025년, 26년 안에 보게 될 거예요. 금리가 고원지대를 때 금리 인하를 하고 경기 사이클이 다운턴이 확 일어나고 있을 때 거기서 살아있고 돈을 크게 깨먹지 않았다라고 하면 1, 2억을 투자해서 2, 30억 버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런 성장주들에서.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밸류 주식을 샀다 팔았다만 해도 5배, 10배 버는 시장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시면서 어때요? 잘 돼요? 난 궁금해 진짜. 예. 내 주변에 있는 선수들 잘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도 되게 연초에 잘 벌었거든요. 2차전지 따라다니면서. 근데 막상 이렇게 딱 보면 표정이 지금은 좋지가 않아. 그럴 수밖에 없지. 주로 만지는 종목들이 많이 다운턴이 나왔으니까. 배터리는 고점 대비 80% 빠졌잖아요. 근데 리튬 가격 또 빠지잖아요. 근데 뭐 공매도 금지를 해갖고 막 올렸으니까 그렇지. 그게 주식이 될 그거냐고. 공매도 있었으면 지금 벌써 더 내려갔지. 역사적인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큰 기회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영상 키고 국채 5%일 때 제발 좀 입 좀 닥치라고 그랬어요. 돈구에다가 빨리 때려 박아야 된다 이거. 5%가 쉬운 금리가 아니다. 국채 미국을 상대로 5%면 이거는 엄청난 하늘이 내린 기회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스닥도 조만간 그런 콜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나쁘지는 않지만 저 광기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소가 될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컨빅션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매우 칼자루를 단단히 쥐고 벨 준비를 할 타이밍이 맞다. 그래서 그쪽에서 변곡 포인트가 나올 거다. 그 지수를 다시 끌어올리려고 한다고 해서 국채금리가 4%에서 3% 간다라고 해서 그게 더 슈팅이 막 나오는 그런 흐름은 아닐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요번에 넘펀 페이롤이 내일 모레 나오죠. 수요일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날 아침에 나오는데 그거 한번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 말에 또 있어요. 월 말에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월 중순 한번 보고 월 말 보고 그렇게 할 거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겸손하게 하시고 투자 조심해서 하시고 리스크 관리 잘 하신 후에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마스테.